낭만서점 25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예. 네, 조금 아직은 쌀쌀한 밤이 있기도 하고, 쌀쌀한 새벽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낮에 보면 어랍 봄인가봐. 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아직 봄임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제가 내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2의 피부. 네, 제2의 피부. 이게 제가 두꺼운 내복을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요즘에는 이제 입춘도 지나고 뭐 이제 3월 중순쯤 됐으니까 얇은 걸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완전히 벗는 순간이 진정한 봄이 왔다. 저의 봄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목까지 올라오는 되게 두꺼운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속에 내복까지 입었다니. 그럼요. 아니 오늘 되게 추운 날이라고 일기예보에 나와가지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대요. 네. 그래서 어제도 추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단단히 방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겨울이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을 좀 혹독하다면 혹독한 추위의 그렇죠.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이르게 봄옷을 꺼내서 입는 사람이 있죠. 막 트렌치코트 같은 거 벌써들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벌써 불투명한 타이즈가 아닌 다리가 보이는 스타킹 신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평론가님처럼 그런데 좀 보수적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옷차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 혹은 지금 성격 그럴 이런 수 거랑도 있을 것 조금,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겨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긴 것 같아요. 체감하는 겨울이 이 마음이 좀 황량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언제 저한테는 진정한 봄이 오려나. 아마 벚꽃이 활짝 만개할 때쯤? 남들 급한 사람 반팔 입을 때쯤? 그렇죠. 네. 저 약간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뭐 아직 더워지려면 한참 남았는데 저 여름 어떻게 버티시려고 저렇게 벌써부터 이르게 반팔을 입으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젊은 남자분들이 특히 빨리 반팔을 입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있는, 있어요. 피켓 티셔츠 이런 거. 추성훈 씨. 몸 좀 되시는 분들. 이렇게 저 TV에서 그 추사랑과 이렇게 함께 나와서 슈퍼맨. 홋카이도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겨울에. 밖에 막 눈 내리고 있는데 반팔을 입고 딸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멋있긴 한데 참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을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춥지 않을까? 뭐 이런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역시 문과생의 매력이랄까? 네. 진짜 저는 평론가님의 엄정한 자기 관리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관리라는 게요. 뭘 위한 자기 관리인가라는 생각이 자기를 들어요. 위한 자기 관리죠. 이게 좀 나르시시즘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좀 평론가님이 그런 매력이 있긴 하죠. 나르시시즘. 매력이라는 게 약간 지금 은근히. 아니 저희가 오늘 다룰 책에 이 남자, 나르시시즘의 절정을 보여주는. 근데 저희가 이따가 자세하게 오늘 다룰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인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그럴 수 있겠지? 어떤 어쩌면? 내면이 비슷한. 오늘 유난히 지난번 기리시마 녹음 때와는 달리 평론가님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생각이 많은 깊어진 얼굴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침부터 의외다 싶었는데 조금 있으면 비밀이 풀릴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댓글을 보면서 저희
힘내고 있는데요. 개피향님, 제일 좋아하는 파케예요. 애정 듬뿍 담아 처음 남겨봅니다. 다시 책을 사랑하게 해준 고마운 하고 느낌표 2개 네, 주셨습니다. 네, 김피양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뽀로뽀로미님, 네. 왜 마크 체프먼이나 범죄자들은 홍밀밭의 파스콘을 좋아하는 걸까요? 나는 재미없던데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뭐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아마도 홀든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 역시 이 세계의 방해자라고 네. 생각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세계가 문제다. 네. 저는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존 레논이 그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존 레논을 암살한 사람이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탐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필자가 사실은 존 레논도 역시 그 홀든 콜필드처럼 젊은이들의 세계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어떤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당신은 죽인 것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홀든 콜필드가 오용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양만 오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작중 인물도 누군가에게는 오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박으뜸님, 평소는 아이폰에서 팟캐스트로 듣다가 별표를 찍어 보시려고 쓰지 않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팟빵을 설치해서 별점을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네, 저희 감사드리고요. 가벼운 듯 진지한, 싱거운 듯 즐거운 방송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님, 제가 좋아하는 도소설 채실비치에서와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를 이야기한다는 소식에 처음 낭만서점을 접하게 된 후 그 전 방송도 다 듣고 그 이후 방송도 꼬박꼬박 챙겨 듣고 있어요. 두 분 케미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요새 케미 얘기 많이 듣네요. 그리고 또 하나 낭만서점만의 유머 코드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특히 헐평론가님이 내복은 제2의 피부다. 히트텍은 너무 얇다. 인삼을 직접 꿀에 절여 먹는다 이야기하신 건 화장실 가다가도 생각나셔서 피식피식 웃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으면 안 웃겼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은 삶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함을 따라갈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평론가님의 이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홍삼을 꿀에 재먹는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식의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분 정말 그러냐고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 솔직히 자꾸 솔직히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홍삼 못 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싸가지고. 여러분, 저희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구마를 삶아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싸가지고 홍삼은. 홍삼 대신 고구마 너무 뭔가 다른 카테고리로. 예. 그러니까 몸보신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이제 맛있으니까. 네, 그나마. 밥 대신 고구마 다이어트 이런 거 하시는 아니요. 거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진짜로. 그나마 저한테 좀 맞는 식물이 아닐까.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항상 바로 얼마 전에 출간된 소설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헐평론가님이 한국 소설 2편 준비하셨습니다. 네, 저는 소설집 2권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성태 작가님의 2번의 자화상이라는 소설집입니다. 네. 네. 올해 2월에 출간이 됐고요. 나온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신작입니다. 네, 전성태 작가님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글도 좋고 네. 정말 사람도 너무 좋으시고 예. 그런 분인데요. 근데 그 등단하신 그런 연도나 다른 것에 비해서 과작이세요. 그렇죠. 저도 전성태 작가님이 올해 등단 20주년이라는 네. 걸 알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읽은 어떤 작품들에 비해서 등단 기간이 굉장히 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되셨구나. 네, 싶었는데요. 그 이번 이 소설집은요. 늑대가 2011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 후에 새롭게 펴낸 작품입니다. 12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저도 많이 기다렸거든요. 언제 단편집 묶여 나오시나 했는데요. 12편이나 들어있어서 그러게요. 네, 평소 전성태 작가님을 좋아했던 독자라면 어떤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낚시하는 소녀를 비롯해서 소녀들은 잘하고 오빠들은 즐겁다, 국화를 안고, 배웅, 성묘, 망향의 집 등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 낚시하는 소녀의 경우에는요, 이 주인공 소녀가 이 병든 몸으로 매춘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엄마와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삶의 이면들을 또 전성태 작가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김성중 작가님의 국경시장이라는 소설집입니다. 네. 네, 이 책 역시 출간되지 얼마 안 되는 전성태 작가님하고 이틀 간격 차이로 출간이 됐더라고요. 네. 김성중 작가님의 이번 소설집은요. 첫 번째 소설집 개그맨 이후에 4년 만에 펴내는 책입니다. 그 표제작 국경시장은요. 물건을 사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파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쿠문, 에바와 아그네스, 필멸, 동족 등 정말 김성중이라는 작가가 그려내는 아주 독특한 세계의 감각들을 담아낸 작품들을 여러 편 싣고 있습니다. 또 김성중 작가님 하면 뭐 많은 분들께서 허공의 아이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계속 세계가 허공으로 위로 떠오르면서 그 안에서 남아있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감각은 뭘까를 많이 또 묻곤 했는데요. 그와 같은 이 작가가 그려내는 이 세계가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김성중 작가님은 좀 비현실적인 어떤 세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상력을 그 플롯에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소설이 그 독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읽어내야 하지? 약간 흠칫하다가도 읽다 보면 이렇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려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무리 없이 그 새로운 독법으로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독서 체험을 독자에게 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또 이번에는 경장편으로 늙은 알베르트의 증오라는 작품을 발표했거든요. 제가 기획의 말을 써서 그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그의 연적이죠. 로테를 쟁취한 알베르트의 입장에서 새롭게 쓴 소설입니다. 역시 흥미로우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외국 문학 준비하셨죠? 네. 저도 두 편의 소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요. 오늘은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 다 너무나 유명하신 작가님들만 준비를 했네요. 네. 풋내기들이라는 레이몬드 카버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예. 레이몬드 카버의 우리가 몰랐던 소설집인가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소개된 그 단편집이죠.
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단편 17편이 실려 있는데요. 그것이 오리지널 버전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레이먼드 카버의 원래 나왔던 책이 그 편집자의 손을 많이 탄 네, 원고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죠. 네, 그 레이먼드 카버라고 하면요, 뭐 고든 리시라는 편집자가 있어요. 크노프 출판사의 편집자인데요. 그분이 레이먼드 카버의 그 처음에 써간 네. 초고를 보고 정말 많이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뭐 주인공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어떤 소설은 뭐 70% 정도를 다시 쓰라고 하기도 네. 했다고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그 이를 악물면서 언젠가는 꼭 그의 손이 거치지 않은 오리지널 버전을 출간할 테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사후에 그의 부인에 의해서 풋내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편집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작가의 오리지널리티가 네. 들어있는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다시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자의 그 수정을 거친 원고도 물론 레이먼드 카버가 동의를 했으니까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외부의 개입이 없는 정말 작가만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 소설집을 이전에 나왔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네, 같아요. 아마도 풋내기들만 처음 딱 읽으시면서 레이먼드 카버를 처음 접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한쪽에 사랑을 말할 때를 펴놓고 예. 한쪽에 풋내기들을 펴놓고 비교해가면서 읽는 레이먼드 카버 팬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고요. 저 역시 곧 어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한국에서는 언젠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어떤 뭐 유럽이나 서구에 비해서 이 에디터십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해요. 그렇죠. 제가 뭐 예. 소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많은 편집자들의 뭐 문학 편집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정말 소설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편집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어떤 작가분들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이것은 내 독창적인 작품인데, 네. 그래서 뭐 정말 조사 하나까지 안 된다고 하시는, 고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신다고 하고요. 그것 역시 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너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편집자와 동등한 어떤 파트너십을 나누면서 예.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더 굉장히 숙련되시고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더 작가와 여러 가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집자 문화가 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두 번째 소설은요, 미야베 미유키입니다. 미야베 미유키. 진짜 유명한 작가들만. 오늘 좀 그러네요. 네. 미야베 미유키가 뭐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미야베 미유키 이유 저희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미야베 미유키는 현대물과 뭐 에도 시대에 현대 미스터리가 있고 에도 시대를 다루는 시대물이 있는데 취향이 나뉜다, 독자 입장에서. 네. 근데 저의 경우에는 현대물이 더 현대물이 좋으시다고. 좋다. 네, 기억납니다. 네, 애도물 잘 못 읽겠다. 물론 애도물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이유도 있죠. 많아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형사의 아이라는 제목의 소설은요, 현대 이야기예요. 네, 1980년대가 배경이라고 하고요. 미야베 미유키의 초기 대표 장편. 으로 꼽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미야베 미유키가 30살 이전에 썼대요.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소녀의 이야기에 매혹되곤 하잖아요. 좋아하시죠? 네, 작가님. 좋아하죠. 근데 13살 중학교 1학년 소년이라는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그가 형사의 아들이래요. 형사의 아들도
추리를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소년 탐정 준의 이야기 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지만. 명탐정 코난 느낌이 네. 나는데요. 네. 그러면서 소년 범죄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미 대가가 된 사람들의 초기작 읽어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미숙함, 풋풋함. 재밌어요. 네, 그런 거 재밌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달라요. 네.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동하셔서, 모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작품을 출간하셨겠구나를 좀 복습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서요. 그런 좋아요. 과정들을 다시 소급해가는 네, 그쵸. 네, 그런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미야베 미유키의 형사의 아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여러 가지 코너가 많네요. 네. 네. 오늘 유난히 그런데요. 또 저희 빼놓을 수 없는 새로운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낭만서점 청취자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녹음해서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무엇보다 저희 윤 PD님 아시죠? 네, 윤 PD님이 막 좋아하십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예. 네, 오늘 그 중에서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요. 이게 한 분을 소개해드렸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이 다 탈락된 게 아니고요. 그럼요. 네. 이렇게 차례차례 네.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계속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박민규.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물론 세상엔 수학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산소에서 끝장이다. 즉 높은 가지의 잎을 따먹듯 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디엔드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소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즉 그런 셈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소를 받는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소를 받았다. 그리고 느낌만으로 아버지 돈 좀 줘 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서점 애청자 방랑잘멈 제이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소설은 박민규 작가님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단편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어느 날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계급, 주제를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 출근길 지하철 9호선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차량에 사람들을 밀어넣는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지하철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타는 모습을 마치 거대한 동물이 구토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다시금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 화면을 보면서 그 소설 속의 묘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놨던 문장 몇 개를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셔야겠지만 그게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승객들은 모두 전철을 타야 하고 전철엔 이미 탈 자리가 없다. 타지 않으면 늦는다. 신체 안전선은 이곳이지만 삶의 안전선은 전철 속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곳을 택하겠는가? 때로 새벽에 전철에 지친 몸을 실으면 그래서 나는 저 어둠 속의 누군가에게 몸을 떠밀리는 기분이었다.
밀지마. 그만 밀라니까. 왜 세상은 온통 푸시인가? 왜 세상은 푸시만 있고 풀맨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열차는, 삶은,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가? 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박민규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해 주셨네요. 네, 방랑 젊음 제이님이 네. 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방랑 젊음 제이님, 네. 예, 저희 후기에도 남겨주신 적 있는 네, 기억납니다. 저희 청취자세요. 네. 목소리가 이러셨군요. 네. 저는 그 글로만 볼 때랑 또 목소리를 또 직접 들을 때랑 서로의 어떤 글과 목소리를 비교해보는 그럴 때 저는 좀 어떤 흥미를 느끼거든요.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PC통신 예. 세대거든요. 하이텔 천리안. 네, 유니텔. 유니텔. 예. 그런데 그렇게 채팅을 하다가 예. 그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면 느낌이 네. 되게 색달라요. 아. 그러니까 뭔가 설레면서도 되게 잘 아는, 친숙한, 잘 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다가 우리 그냥 전화 한번 통화하자, 해볼래? 친구가 돼서.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혹은 그 사람 만나거나 모임에서. 주로 남자분과. 여자도. 네. 저의 되게 많은 인간관계가 그때 PC통신에서 형성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우와,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네. 네, 좀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댓글로 봤던 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잘 아는 분 같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 소개를 해주시는 이 준비된 자세. 네. 처음에 낭독을 딱 해주시고요. 책과 본인의 감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또 네. 낭독을 해주시는. 잘 들어보면 본인이 알아서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이미 그러니까요.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역시 이 센스. 네. 박민규 작가님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그 카스테라라는 단편집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 역시 흥미롭게 읽은 작품이었고 또 그 외에 박민규 작가님의 주옥 같은 단편들이 이 소설집 안에 실려 있으니까 저 역시 방랑 젊음 제이님의 추천에 더하여 제 추천을 보탭니다. 예, 방랑 젊음 제이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청취자분들의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커피 상품권과 네. 예, 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낭만 서점 25회 두 번째 트랙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트랙은 항상 최근에 나온 소설들 중에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 한 권을 선택하는데요. 작가의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마 또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 도서로 한 작가를 두 번 다룬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어디 내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게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저희끼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작가가 있고 너무나 네. 많은 소설이 있는데 구태여 두 번씩이나 라는 어떤 불문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끼리. 그다음에 또 한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스치듯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예. 이번에 한번 그것을 깨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엠마니엘 까레르의 리모노프라는 책입니다. 네, 엠마누엘 까레르 하면요. 저희가 낭만 서점 완전 초기에 2회였죠. 네. 네. 그때 다뤘던 적이라는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남의 인생을 어떤 다른 인생을 사칭해서 네. 살아온 남자죠. 장클로드 로망이라는 남자가 의대를 중퇴했을 뿐인데 자신은 의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온 가족, 친척, 이 세상을 다 속이면서 네. 살다가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해 어느 날 가족을 몰살하고 예. 살인자로 남겨진 어떤 남자가 정말 프랑스에 있었고요. 네.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꽂혀서 네. 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생애를 집중 탐구해서 한 권의 소설로 완성한 그런 책이었죠. 정현 작가님께서 정말 강력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읽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몰랐던 이런 진짜 좋은 소설이 있었구나. 그 이후에 엠마니엘 까레르의 이름을 저는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고요. 그러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그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좀 거만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엠마누엘 까레르 새 책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 네, 네, 저희가 선택 당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리모노프라는 책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리모노프는요, 2011년 프랑스에서 르노도상, 네, 그리고 문학상의 상, 또 2012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유럽문학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여러 유수의 문학상들을 또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네. 엠마누엘 카레르 하면요, 책 날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유의 저널리즘식 글쓰기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으며 문단에 확고한 입지를 굳힌 현대 프랑스 작가. 비평가들은 그의 소설을 두고 문학적 다큐멘터리, 작가 자신의 에고를 벗어던지고 얻어낸 문학적 성취라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정말 데뷔소설, 코수염이라는 굉장히 멋진 데뷔소설. 정말 그건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겨울아이 같은, 그런 소설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작인 적부터 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화의 바탕을 둔, 그 이야기에 매혹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좀 기록 문학에, 새로운 어떤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 외에도요, 나 아닌 다른 삶. 이것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여자예요. 근데 그 한 명은 쓰나미 사태로 죽은 소녀고요.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한 자신의 처제인데요. 그 두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과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한 역시 이런 저널리즘식인 르포타주고요. 그리고 2011년 발표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리모노프도 그의 어떤 이런 방식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역작입니다. 성공작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문제지만요. 어쨌든 이 리모노프라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에마누엘 까레르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절치부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리모노프가 실존 인물, 지금도 생존해 있거든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리모노프.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집필을 하기 시작했을 때, 리모노프가 어떤 또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보고, 나 이 인물에 대해서 못 쓰겠다 하고 1년간 집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사람이면, 혹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미 어떤 활동을 접은 사람이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더구나 계속 사고를 치는 사고뭉치의 인간이란 말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 특히 지금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복잡한 정말 복잡한 인간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러시아라는 혹은 소련, 러시아라는 그것을 한 개인의 몸으로 보여주는 내가 러시아야, 내가 소련이 어쩔 건데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리모노프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진짜 허구의 소설에서도 만난 적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한 인간형을 만나게 됩니다. 예. 엠마니엘 까레르의 말을 빌려 이 책의 주인공인 리모노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까레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요. 리모노프는 어떤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깡패로 출발해 소비에트 언더그라운드의 아이돌, 맨해튼의 거지, 억만장자의 집사를 거쳐 파리의 인기 작가로, 발칸 반도를 헤매던 사병으로, 그리고 이제는 공산주의 붕괴 이후 혼란계의 청년 무법자들의 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늙은 보스로 변신해 있다. 스스로는 영웅이라고 자부하지만 남들 눈에는 인종지말로 비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나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 다만 세면대에 얽힌 일화를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듣고 나서 그의 파란만장하고 위험천만한 인생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모노프, 그 자신과 러시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우리 모두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다. 어떤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싶어 나는 이 책을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이 리모노프는 리모노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한 남자에 대한 전기 소설입니다. 예. 네, 문학으로 쓰여진 한 인간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읽어도 좋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읽어주신 부분처럼 너무나 파란만장한 네. 인생 역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생 역정을 거쳐왔다고 할 때 네. 이렇죠. 주로 운명이 그 사람을 흔들었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네. 이 한국 현대사 혹은 러시아 현대사의 소용돌이에 그 사람은 이렇게 있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남기 위해 살 수밖에 없었다가 보통 이런 식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네. 하는 어떤 수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리모노프는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작가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흔히 그러니까 외부의 경랑에 의해서, 외부의 격발로부터 나의 어떤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의 소설들인데요. 이 작품은 리모노프라는 사람 자체가 소용돌이적 삶을 체현한 사람입니다. 네. 리모노프의 어렸을 때 친구들은 그냥 그 고향에 비슷하게 놀았던 동네 깡패였던 네. 그 친구들은 그냥 계속 그 고향, 시골 고향에서 네. 살아요. 네. 그런데 리모노프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파리와 미국, 발칸반도, 공간을 네. 러시아, 전전하면서 네. 시인, 집사, 정치인, 뭐 또 테러리스트로 네. 또 이렇게 그 죄명을 받아서 복역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남편이자 애인이기도 했고요. 예. 정말 저는 이 리모노프를 보면서 영웅일 수도 있고 인종지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종지말이 정말 인간의 끝인 거죠. 예, 인간 말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인종지말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있어 보이냐. 인간 말종. 예, 네. 그 국어사전에 있어요. 네. 인종지말이. 근데 정말 그 말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면모가 있을 수 있나. 근데 사실은 그게 다양하게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리모노프라는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라는 나라의 그 상징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 흔히 캐릭터로 그 전체를 대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리모노프는 그야말로 현대의 러시아를 그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름부터 그런데요. 리모노프는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만든 본인의 예명이에요. 예. 닉네임. 네. 원래 본명은 에드와르드 베니아미노비치 사벤코입니다. 네, 너무 에드와르드 길어서. 사벤코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에드와르드라고 예, 3인칭으로만 이야기가 되고요. 예. 리모노프는 뭐냐면요. 네. 리몬이라는
건 레몬이에요. 예, 러시아어로 레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류탄을 예. 뜻하는 리몬카, 즉 레몬인데 수류탄인 거예요. 네. 지금 한국어판 표지도 예. 전 처음에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레몬 위에 수류탄을 더 씌워놨습니다. 네. 저도 진짜 표지가 아니, 뭐지? 이게 과일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근데 왜 철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랬는데 책을 보고 나서야 이게 이 표지를 선택한 편집자가 참 책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이 표지 안에 담아놨구나 싶었는데요. 사실 레몬 시큼하고요. 뭔가 네. 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요. 근데 이제 몸엔 좋죠. 비타민 C가 많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수류탄은 강렬하게 팡 터지고 또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리모노프라는 사람이 정말 새콤하게 뭔가 그 사람들에게 톡 쏘는 자극을 주면서도 또한 어떤 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파괴하는 그런 에너지를 동시에 갖춘 그런 인물이라는 걸 이 리모노프라는 이름 그리고 이 표지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또 리모노프의 사진을 네. 찾아봤잖아요. 네. 네. 어떠신가요? 저는 리모노프의 이 사진을 보고 사실은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잘생겼다. 네. 멋진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 어떠셨어요? 역시 뭐 정말 헐리우드 배우처럼 잘생긴 건 아니지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호남, 쾌남 뭐 이런 말이 어울리는 풍운하다운. 네. 네. 여자에게 진짜 인기 많았겠다. 네, 맞아요. 그런 조각 생각이 미남보다 오히려 이런 분이.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들이 의외로 뭔가 이 불안정한 흔들림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한테 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안정한 매력을 가진 미녀에게 끌리듯 네. 여자도 불안정한 매력을 가진 훈남에게 끌립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불안정하다는 거에 지금 뒤에 미녀와 훈남이 붙었잖아요. 그걸 빼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불안정하기만 하다면 네. 이상하시네. 약 드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얼굴이 중요해요. 매력. 네. 그 매력이 외모에서. 아니 뭐 그건 다 모르죠. 누구나 제 눈에 안경이니까. 근데 어쨌든 매력이 있는 남자가 불안정해 보인다면 그 매력을 좀 가일층 돋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가령 뭐 원빈 같은 배우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렇게 캐릭터를 연기할 때 지켜주고 싶다, 멋있다 이렇게 빠져드는 거랑 비슷하군요. 뭐 지금 저에게 연애 상담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리모노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 여성 편력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60인데 네. 그리고 현재 독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아이는 있습니다. 네네 아이는 있죠. 근데 늦게 낳았죠 아이도. 네. 근데 어쨌든 자유로운 영혼이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여자분들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생에 대여섯 명 정도는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저희 지금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바람둥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불안정할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자기보다 더 영혼이 불안정한 여자들을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자석처럼 쌍둥이 같다고도 표현하고 근친 같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디서 그런 여자분들만 만나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여자분들도 가끔 만나는데 그녀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잠깐 정말 죽어야 안정을 위해 잠깐 거쳐가는 여자거나 네. 그렇죠. 근데 여자를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늘 예. 그러니까 이 책에 그렇게 나와요. 네, 저희가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예. 인간을. 그런데 리모노프는 늘 본인이 이 여자 C지만 그냥 만나보자 이러다가 저쪽에서 A 플러스급 여자가 나타나면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들은
또 그만큼 더 불안하고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녀들을 10년씩 옆에서 보살펴주고 뒷바라지하고 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헤어지면 정말 그 극단적으로 슬퍼합니다. 네. 그래서 막 방황하면서 막 술에 취하고 막 이렇게 공원을 배회하고 노숙자처럼 쓰러져 자고 네. 예. 그만큼 마음이 여리기도 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어떤 좀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와의 어떤 끈끈한 결합 이런 것을 항상 희구하는 예.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미에 대한 기준은 확실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는 사진은 항상 그 A+였던 그녀와의 예, 사진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엘레나라는 이름의 20살 모델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녀는 올 누드로 그리고 그래서 그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항상 리모노프는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예. 네.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PD님이 찾으셨더라고요. 네, 네. 아까 봤습니다. 저희도 보여주셨죠. 녹음하기 전에. 네. 근데 진짜 미인. 네, 되게 매력적인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는 책들 주로 이제 저와 평론가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결정하면 PD님은 정반대할 때만 반대다 이렇게 하시고 책을 정할 때 수동적인 역할을 하세요. 저희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읽어보시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우리가 다 읽었냐고 물어보면 도저히 못 읽겠어서 못 읽었다 이런 책도 가끔 있고요. 예. 읽었는데 별로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학 독자는 아니시거든요. 책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네. 장르 소설도 되게 많이 읽고 예. 그런 독자예요. 그런데 저분이 재밌다면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리모노프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셨어요. 네. 네. 적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네. 여쭤봤더니 리모노프가 더 낫다. 네, 근데 저분 적 때도 굉장히 재밌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네. 그리고 이 리모노프의 생애가 정말 매료됐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처음 10장, 20장은 그렇게 잘 읽히진 않았었어요. 제가 현대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요. 예. 현대 러시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민족 볼셰비키당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이제 정말 그 리모노프의 생애를 따라서 예. 이야기가 쭉 기술이 되거든요. 네. 유년 시절부터. 아니죠. 처음에는 그들의 부모가 그를 잉태한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는. 네. 그러면서 정말 한 인간의 전기를 쭉 따라 읽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네, 앞에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모두부터 재미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리모노프를 만나게 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재회하게 된 그쵸. 그 날부터 엠마누엘 까레르가 예, 서술을 시작하거든요. 그날이 2006년 10월 7일입니다. 그때 리모노프라는 사람을 정말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인물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독특한데? 요게 나타났네? 라고 하면서 저 인물을 한번 탐구해보자 라고 결심하는 그 장면부터 리모노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까레르가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어서요. 전 처음부터 좀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네. 엠마누엘 까레르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하필 리모노프라는 인물에게 그토록 빠져들었던 걸까요? 우리가 오히려 그 장클로드 로망, 적의 주인공인 장클로드 로망의 경우에는 빠져들만 합니다. 누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 사람 재밌겠다. 더 얘기 좀 들려줘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거짓말이 들키게 되자 자기 자식과 부모까지 몰살해버리고 그렇죠. 그 자신이 만들어낸 허위의 세계에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리모노프는 그러기에는 물론 뭐 풍운하의 삶을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놈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뭐 그런 걔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걸 왜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만약에 엠마누엘 까레르가 이렇게 차근차근 그라는 문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소년이었어라고 저희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리모노프의 현재를 먼저 알았다면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뉴스만 보고는 이 리모노프는 그냥 미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요즘 러시아가 참 어지러운데 별 사람 네. 다 있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리모노프라는 이름을 뭐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최신 뉴스가 막 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리모노프가 한 발언이 뭐냐면 카자흐스탄을 러시아가 통합해야 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쳤구나. 진짜 극단적인 저 우익 이러면서 비판을 막 하는데 그런 인물이 또 푸틴하고는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밤 푸틴의 선봉에 서 있는 이게 뭘까? 네.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규정해야 할지. 그런데 극단적 민족주의자예요. 그건 분명하죠. 극단적 민족주의자고 네. 볼셰비키를 네. 추종하는 인간이죠. 그래서 그 리모노프는요, 그 알렉산드르 두긴과 함께 민족 볼셰비키당을 창당해서 그 지도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도자고요. 같이 했던 두기는 진즉에 푸틴 편으로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갔고요. 우리 리모노프는 늘 이렇게 누군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대표적인 반푸틴주의자 네. 하면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발언들을 순간순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추종을 받기도 하는 예. 현재도 역시 열심히 자기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리모노프가 어떤 사람인지 리모노프의 생애를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어요. 1943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는 1942년 봄 볼가강 유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다. 네. 네. 이 러시아 지명이나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네. 그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요. 네. 1943년생인데 왜 42년 봄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거든요. 네. 아버지는 우크라이나 농민 가정 출신의 NKVD 그러니까 정치 경찰인데요. 소련의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네. 자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리모노프의 아버지가 뭐 엄청나게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다거나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던 건 아니고요. 네. 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노프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군화를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닦으면서 우리 아버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그 부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시골이죠. 예. 자란 곳은. 그런데 그에게는 그 소년 에두아르드에게는 특이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예.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아버지가 간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들려준 품위 있는 사형수 얘기에 감화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감옥 생활을 하고 싶다. 네, 그런 꿈을 가지게 갔죠. 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룹니다. 네, 나중에. 네.
꿈은 꼭 이루는 그런 분입니다. 예. 의지가 정말 끝내주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는 어릴 때는 작고 어리고 안경 쓴 그런 유약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늘 몸에는 접이식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네. 네, 동네 깡패로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싸움을 잘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단지 그 어떤 지독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가 그 지독한 세계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한 발 이렇게 떨어져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의 어떤 피가 예.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열정이 그를 자꾸 저기 지독해 보이는 세계가 있어. 그러면 그 안으로 계속 중심으로 들어가게끔 위험한 곳을 끌어당겼죠. 찾아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요. 본능인 것 같아요, 이거죠. 예, 이건 타고나는 거죠. 네. 그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의 시기의 대상이기를 항상 갈망했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해주기를, 자기 잘나기를 네. 시기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어머니의 교육 방침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리모노프의 어머니는요, 까레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권 의식에 젖은 대가 세고 몰인정한 사람이라고요. 절대 어린아들을 두둔하는 법이 없었고요. 자식이 두들겨 맞고 들어오면 감싸 주기는커녕 때리는 상대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계집애가 아니라 사내놈이 된다고. 네. 이런 어머니입니다. 강하시군요. 러시아 여자들. 네.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마음 붙이긴 힘들었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고요. 우연히 시를 쓰게 됩니다. 예, 이 시가요, 어머니가 또 리모노프에게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는 너 집에서 책 읽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조기교육 덕분인지 몰라도 이런 환경에서 책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게 되고 그것이 문학적 자양분으로 쌓이죠. 사실은 그것보다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갔는데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정신병원 같은 데 가게 됐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넌 미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헌책방에 휴직을 시켜주죠. 네, 그러면서 근데 그곳이 어떤 회합의 장소였고요. 젊은 문인들의.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무리에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따라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리모노프가 계속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꾀할 때 늘 처음에는 파티나 뭐 어떤 회합에서 만난 무리들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네.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항상 어떤 무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네. 욕망이 가득 차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리모노프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에 라이벌을 의식하고 네. 그를 계속해서 깔아뭉개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무조건 잘라야 주로 돼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물어뜯으면 같이 덩달아서 일단 유명해진다는 그렇죠. 좀 그런 속설을 실천하며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시인이라고 얘기할 때요. 까레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공단 도시에서 시인 지망생이 나오는 것은 오늘날 파리 근교의 서민 주거지에서 래퍼 지망생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래퍼가 되는 것처럼 시인이 되는 것이 공돌이나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이 소년들이 시인이 되는 것이 이토록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까?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예술혼과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도 안 들고.
아, 그렇죠. 후선 씨는 돈이 안 들군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보면 이 리모노프는 문학에 대한 예. 사랑, 음, 애정, 음. 경외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마저도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의심이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네. 책을 읽는 중간에도 계속 들었습니다. 네. 뭐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무리에서 내가 드러내서 사람들이 우와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면 네. 계속 내가 시를 이렇게 읊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계속 열심히 하는 네. 굉장히 성실한 인간이거든요. 리모노프는. 그렇죠. 예, 그의 어떤 수단의 하나가 시와 글쓰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 와중에 안나라는 여자, 연상의 여자인데요. 그녀를 만나서 모스크바로 드디어 예. 도시로, 수도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네. 67년이었거든요. 모스크바에 살 수 있는데 안나와 리모노프는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살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 파티 같은 데서 만난 무리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소비에트 언더그라운드 아이돌 시인이라는 아이돌. 별칭으로 불리고요. 그렇게 어쨌든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전위적인 예. 무언가를 하는 예. 그런 젊은이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예. 또 그 전에 안나와 만나기 전에 일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리모노프가 일종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출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꽉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그런 좌절감이 아마 이 리모노프의 그 자살 시도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때문에 이 리모노프는 정신병원에 네. 잠시 입원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신병원에서 헌책방으로 네. 그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리모노프는 이것이 정말 리모노프만의 개성인데요. 보통은 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하거나 꽉 막힌 곳에 자기가 벽들 속에 사방의 벽들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계속 좌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우울을 떨치기가 되게 힘든데 리모노프는 어떤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크릿 이런 거 읽었나 봐. 그러게요. 네. 진짜 이 불굴의 의지력은 그러니까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타고난다니까요, 이런 거.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없는 게 그런 저도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그럼. 쫙 무너지잖아요, 도미노인데. 그럼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네. 이런 의지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네. 면을 보면요. 그가 굉장히 낭만주의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현실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까레르는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현실에서 나는 리모노프가 여러 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 넘어지고 의지가지 없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토록 망가지고 처절하게 외롭고 공궁해도 역정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힘을 얻고 언제나 털고 일어서고 언제나 다시 전진한 것은 내가 리모노프를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점이다. 네. 물론 에마누엘 가르가 정말로 존경을 해서 존경스럽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 지점에서 에마누엘 가레르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에마누엘 가레르 이런 르포타주의 글쓰기 네. 좋아하죠. 그런데 왜 하필 러시아의 리모노프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에마누엘 가레르의 개인사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엠마니엘 까레르가 또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지방과 연관이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러시아 소설이라는 그 책에서도 자신의
가정사, 개인사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예. 어머니가 그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음. 에마누엘 까레르는 굉장히 부르주아 가정에서 쭉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네. 어머니가 러시아계고요. 음. 그래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명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 외조부는 또 그 러시아에서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었고요. 예. 그래서 본인의 반은 늘 러시아계라는 그런 것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의 어떤 프랑스 사람이고 분명히 프랑스 부르주아로 계속 살아가고 있죠. 보보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요. 예. 그런데 피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러시아이기 때문에 피를 따라가는 걸까요? 네, 그 어떤 원형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사람처럼 러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 또 리모노프의 삶에 끌리는 것도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적을 그때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했지만 이 적에 비해서 리모노프에 쓰인 까레르의 방식이 조금은 조금이라는 부사를 쓰긴 그렇고요. 훨씬 더 과격합니다. 네. 예, 용어들이나 그리고 서술 태도도 그 리모노프의 에너지를 쓰면서 묘하게 닮아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대상과 쓰고 있는 작가의 주파수를 일치시켜 나가는 듯한 그런 서술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클로드 로망의 적의 경우에는 작가 까레르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네. 네. 그 로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문제적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남들은 다 저런 사악한 악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신 로망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딸이 생전에 남긴 육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열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네.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리모노프는요, 그러니까 소설, 물론 이게 지금 장편 소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그 전기인지 소설인지 또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점을 비교한다면 적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리모노프의 까레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들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리모노프의 까레르의 육성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적에서는 까레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리모노프에 보면 까레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이토록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네. 가끔은 조금 덜 해도 되는데 네. 과하다는 생각도 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만큼 근데 그 리모노프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 몇 년 동안의 그 여정은 에마누엘 까레르가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발견해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아예 자기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 소설을 완성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리모노프가 개인이지만 분명히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네. 굉장히 복합적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류탄 같은 레몬 같은 수류탄, 매력적인 수류탄인데요. 저는 그 에마누엘 까레르가 에마누엘 까레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1인칭 관찰자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자기의 반이 그런 피라는 것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리모노프라는 이 문제적인 러시안적인 인간을 이렇게
샅샅이 해부해 가면서 가끔 그 4년의 시간 동안 어떨 때는 리모노프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좀 동조하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이 까레르의 감정 변화들이 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왜 소설인가? 라고 저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점에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국면을 선택하고 어떤 국면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까레르가 할 수 있었고 까레르가 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모노프를 물론 만나고 그의 삶을 따라다니긴 합니다만 리모노프로부터 자신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그 감상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여자와 헤어진 다음 날 그가 막 공원에 나가서 그냥 아무 남자나 잡고 네. 뭐 성행위를 했단 말이죠. 혹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희 모르잖아요. 물론 리모노프의 여러 저서를 워낙 많이 썼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에서 많이 참고를 했겠지만 그 세부적인 어떤 그날 밤의 기억들 그리고 그 만났던 남자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혹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입었던 셔츠 색깔 이런 것들 다 허구적으로 우리 까레르가 만들어낸 것들 아닌가요? 물론 그 까레르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저는 당연히 가미됐다고 생각하지만 네, 상상이 빈 부분, 현실에서 빈 부분들을 상상으로 채워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걸 어떤 사람은 평전인데 무슨 소설이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소설적 요소가 있는 소설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네. 소설적 요소가 있는 평전이다. 평전이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죠. 복잡합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그대로 그의 여정이 멈췄다면 지금 리모노프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반대편으로 떠납니다. 네, 바로 미국이죠. 네, 소련 사람인데 예. 이민을 갑니다. 완전 체제가 다른 정반대의 국가로 가버리는 겁니다. 다시 못 올 길이라는 걸 알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20살의 모델이자 미인인 엘레나와 함께 네, 젊은 예술가 커플이죠. 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3장 뉴욕 라이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도 가장 핫한 곳, 핫한 핫플레이스로 뉴욕 맨하튼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당연히 미국의 그 문화적인 주류가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리모노프가 뭐 러시아어로 시 좀 쓴 사람이죠. 뭐 어떤 작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권에서 출간된. 그리고 러시아에서 되게 촉망받는 모델일 줄 알았던 엘레나가 미국에서는 그다지 그냥 러시아 촌에 그 예쁘장한 여자에 불과했던 거죠. 네. 재밌어요.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들은 이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저쪽을 동경하면서 굉장히 저쪽스러운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뉴욕에 오니까 예술가의 도시 뉴욕에 오니까 그들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바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민을 우리가 가면 바로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러시아인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리모노프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거기서 딱히 리모노프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엘레나도 떠나고. 네. 이 엘레나가 떠났을 때 리모노프는 극도의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리모노프의
노숙자 생활. 네, 노숙자 생활이 시작되죠. 네, 사실 시인에서 노숙자가 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요? 아니, 시인과 노숙자가 같다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리모노프가 정말 그 돈이 한 푼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자발적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허름한 초라한 모텔 같은 호텔에 네. 머무를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보다 나는 그냥 거리에서 이 상처받은 영혼을 방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맞아요. 그 방기죠, 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 그 키아누 리브스죠, 영화 배우. 네. 예. 키아누 리브스도 언젠가 노숙 생활을 어, 유명해진 예. 다음에 요즘도 예. 가끔씩 하신다고 해요.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뭐 네.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털고 일어나고 언제나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마구마구 방황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나 일어나야 되는데,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그 모순된 인물이 바로 리모노프죠. 예. 저는 이 노숙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야, 리모노프의 이야기를 진짜 세게 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물론 뭐, 리모노프 스스로 남긴 기록에서 참고했겠습니다만, 리모노프는 여자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자에게서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원에서 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여자가 더 좋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 네. 네. 참 그런 특이하신 관계를 분이세요. 맺는 네. 장면들이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이때의 경험들을 리모노프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이걸 또 책으로 쓸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네. 물론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유명해지지만요. 네. 그때의 경험은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이 되는데요. 네. 편집자가 붙인 제목입니다. 러시아 시인은 덩치 큰 깜둥이를 좋아해. 예. 저희가 붙인 제목 아닙니다. 예. 네. 실제로 그 제목으로 네. 출간이 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불어판으로 이런 산문이에요. 이게 그 아메리카의 리모노프 3부작 중에 첫 번째인데요. 이것이 출간이 되어서 파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프랑스가 막 전위적인 그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도 이렇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네. 고백하는 시인은 없었으니까. 네, 러시아 사람인데 드무니까. 러시아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러게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징처럼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네, 체제의 모순을 이 사람에게 본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평도 물론 있었을 테고요. 네. 두 번째 책은요. 인생 나고자 일기라고 해요. 네. 제목이 진짜 네. 연관성이 있네요. 세 번째 아메리카 3부작의 세 번째 대미를 장식하는 산문인 하인 시절의 이야기. 네. 이게 하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버틀러라고 하죠. 집사.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우연한 기회 역시 여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네. 그가 정말 그 미국의 억만장자인 스티븐이라는 사람의 뉴욕에 별장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말 자본주의의 끝판왕 같은 그런 삶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옆에서 향유하기도 했고요. 그때의 삶을 하인 시절의 이야기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부분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특히 그 스티븐이라는 그 본인의 어떤 오너예요. 근데 스티븐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산을 많이 받은 스마트한 부자예요. 그런데 나름 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지 않고 자기가 막 직접 접시도 가져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최대한 그런
뭐랄까요. 인간적인 상류층으로서 뭔가 나는 너희들을 괄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렇죠. 보여주는 미국인이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예. 다만 내가 돈이 많다. 그렇죠. 난 널 고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리모노프에게도 아주 친절합니다. 예. 그가 러시아의 망명한 러시아 시인이라는 걸 알고 막 사람들도 소개해주고요. 일자리도 소개해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그렇죠. 엠마누엘 까레르는 말합니다. 하인 시절의 이야기를 스티브가 읽었으면 네. 어떤 표정이 되었을까? 그러게요. 이 하인 시절의 이야기를 뭐 저희가 원문으로 본 건 아니지만 대략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걸로 보면 스티븐이 외출하고 난 다음에 이토록 믿음직스러웠던 집사 리모노프가 바로 얼굴을 바꿔서 여자들 끌어들이고 주인의 침대에서 네. 난교를 벌이고 네. 뭐 이런 여자 2명과 예, 네.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죠. 네. 근데 엠마누엘 까레르는 그러나 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그 정도 리스크쯤은 감수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스티븐이 표정 관리가 안 될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주 되게 중요한 비유로 나오는데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예. 어린아이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역시 부자죠. 예. 그런데 그 아이는 5살이고 곧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스티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의 그 죽을 운명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예. 그리고 스티븐은 그걸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네. 리모노프는 바로 그 같은 장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자인 아이가 하나 죽는 게 뭐 어떻단 말인가 라는 식이죠. 그리고 암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예. 그러니까 발설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산문에서 서술하고 있죠. 네. 그때 그 생각이었던 거죠. 예. 눈물 짓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 마음까지 고용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런데 엠마누엘 까레르는 또 이 리모노프의 모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만 리모노프는 만약에 현실에서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릴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든 위험한 일일수록 뛰어들어서 그 아이의 목숨을 구했을 사람이다. 그러게요. 리모노프는 뭔가요, 도무지? 정말 수류탄과 레몬은 말도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모순투성이의 사람이죠. 남자. 네. 네. 이 집사 생활을 하게 된 계기 자체도요.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거였냐면 리모노프가 원래 이 스티븐의 집에서 파티를 열어서 거기에 우연한 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집에 여주인인 듯한 네. 여자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인 억만장자잖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 집의 상속녀다. 다리는 좀 굵지만.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발목이 좀 굵지?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해서 그 여자와 사귀게 되죠. 됐는데 성공합니다. 한참 있다가야 알게 됩니다. 그 여자는 그 집의 관리인일 뿐이라는 것을. 네. 네. 정확하게는 이 용어를 빌린다면 하녀. 네. 예. 아마 궁금해요. 원본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을지. 네. 그래서 상속녀의 방인데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방이었기 때문에 작았다는 것. 네. 그렇지만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1980년대 미국이기 때문에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이죠. 그럼요. 사장님과 대리 뭐 이런 거죠. 비서. 근데 이것을 리모노프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온 리모노프가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귀족과 하녀의 관계인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여요. 예. 당사자인 그 비서이자 집사인 제니는 자신의 일에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예. 그리고 스티븐과도 어쨌든 격이 없이 잘 지냅니다. 친구처럼. 맞아요. 그런데 친구 겸 동료처럼 지내죠, 오히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리모노프의 시선이 더 흥미로워요. 네. 이렇게
리모노프는 정말 이 소련부터 미국이 건너와서 노숙 생활을 거쳐 억만장자의 집사 생활까지 경험하게 되는 저로서는 감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실제로 하고 삽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집사 생활을 하던 리모노프가 그 다음엔 또 다른 삶의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파리에서 출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리로 가야죠. 책이 나왔거든요. 네, 뉴욕에서 파리로, 뉴요커에서 파리지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작가로 대우받고 살아요. 10년 동안 매년 한 권씩 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소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토막토막 잘라서 소개하는 자기 인생. 그렇죠. 자기 삶이죠. 네. 그가 글 쓰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였다. 예. 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작가로 산다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명망이 있고 예. 제가 러시아에서 온 리모노프래 이렇게 그 사교계에서야 알려졌겠지만 실제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생활 자체는 그 괴리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에마니엘 까레르를 만난 것도 이 시기였고요. 네. 에마누엘 까레르 역시 작가였잖아요. 책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네. 예. 에마니엘 까레르가 이제 벌써 환갑이 다 돼갔는데 그때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네. 리모노프와 까레르. 까레르는 리모노프를 멋지다라는 경탄의 시선으로 당시 바라봤다고 하죠.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려야 될 게 이 리모노프가 패션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네. 사람입니다. 댄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옷도 자기가 만들어 입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하는데 공공했던 시절에 네. 알바로 바지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재봉틀을 이렇게 집에 들여놓고 자기가 막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막 재단해가지고 옷 맡겨 오는 것들을 수선해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재봉틀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작가님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못하거든요. 너무 부지런해요. 그리고 5만 가지 일을 5시에 일어난다면서요. 매일 아침에. 예, 5시에 일어나고 근육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네. 매일 1시간씩 아령과 이 팔굽혀펴기와 이 윗몸 일으키기와 이런 맨손 체조를 하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요가, 명상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것이 그렇게 늘 부지런하고 늘 성실하고 늘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리모노프가 거의 항상 가난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저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모을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여자들을 만나요. 늘. 네. 그러니까 물론 자신을 보살펴 주는 여자도 만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자기가 보살펴 줘야 하는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돈도 자기가 다 썼을 거예요. 그럼 돈 못 모은다고요. 여자 너무 많이 만나면 돈 못 모읍니다. 데이트 비용이 얼마 많이 되는데요. 왠지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네요. 아니 그냥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밖에 나가기만 해도 사실 돈 아니에요? 리모노프는 주로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하지만 더 뭐 많이 집세 들죠. 내고.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1990년대가 시작됐잖아요. 예. 이제 정말 세계는 재편됩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이럴 때 에드와르드 리모노프는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합니다. 네. 먼저 세르비아 내전에 네. 참여를 하죠. 예. 네. 이 세르비아 내전에 참전했을 때 그때 프랑스에서 알았던 많은 지식인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다큐멘터리에 나왔다고 해요. 예. 네, 총질을 하는 모습. 예,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네. 두두두두두 하는 기관총을 쏘는 장면을 리모노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까레르가 물어봤대요. 진짜
쐈어요. 네. 사람 죽여봤어요.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 하늘로 쐈고 그리고 사람이 뭐 글쎄 맞았을까? 약간 이렇게 얼버무린 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 어떻든 겉으로는 인종청소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런 이미지를 줬던 거죠. 네, 서구의 지식인들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경악을 하고 리모노프 알았던 사람들이 절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까레르가 리모노프에 대해서 이 작품을 쓰겠다고 했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왜 리모노프에 대해서 쓰냐고 난 그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장이거든요. 이제 예. 5장 이렇게 가는데 이 즈음에서 이제야 이 리모노프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리모노프는 정말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을지도 모르겠었어요. 전쟁의 순간이요? 아니면 총질하는 순간. 예, 그게 직접. 있습니다. 자기가 썼던 글에서도 나는 내전을 원한다라고 그 글에 완전히 쓰기도 하고요. 네, 리모노프는 평화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잖아요. 혁명가잖아요. 네, 혁명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자기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누가 등도 떠밀지 않았는데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여전히 작가의 삶을 살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죠. 예. 러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때 그 러시아는 자신이 떠나온 그곳과 같지만 이미 다른 곳이 되었죠. 예. 네. 저는 이 리모노프가 러시아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재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 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 이 부분이 되게 마치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극명하게 대립하는 네. 그리고 그 희화된 장면인 것 같아서 재미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 리모노프의 어머니가 여기선 그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한테 궁하게 보이기 싫어 벽장문을 열고 물자 부족에 대비해 비축해 놓은 물건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설탕 30kg과 상급 박력분 포대들, 지하실에도 이만큼 더 있다고. 늘 켜져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파란 불꽃이 에드와르드는 눈에 거슬렸다. 불을 끄려는 아들을 어머니는 말렸다. 따뜻하고 방에 항상 누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다고 했다. 파리에서는 이러면 수천 프랑이 나와요. 하고 그가 한마디 하자 그녀는 아들의 외국 생활에 대해 들은 몇 안 되는 얘기 중에 이 사소한 내용이 단연코 가장 충격적인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니까 네 말은 거기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가스를 쓰게 할 만큼 나라가 짜단 말이냐? 얼떨떨한 얼굴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말이다. 고르바초프와 그 밑에 아첨꾼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할 모양이더라. 네. 공산주의 사회에는 가스가 무료군요. 이거 뭐든지 다 국가에서 알았습니다. 네.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나니까 가스 무료로 줄 수 있죠. 네. 이제 고르비 시대였어요. 네. 고르비와 옐친의 대결에서 옐친이 고르비가 실각을 하고 옐친이 집권을 하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요. 가격 자유화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런데 에드와르드는 당시 옐친에게 반대했습니다. 네. 민중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고통받는다라고 이 사람 제 정체성이 참 하고요. 두긴이라는 사람에게 매료가 됐는데요. 일종의 변종 파시스트라고 까레르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파시스트인데 왜 변종이냐면요. 볼세비키와 파시즘을 같이 숭상하는 거예요.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죠. 예, 두기는 15개 국어를 하는
천재 철학자라고 네.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의 화술에 그 대단한 리모노프도 깜빡 넘어갑니다. 네, 15개 언어를 구사하고 독서광에다 주당인 그는 지식과 매력의 총체였다. 에두아르드는 그렇게 봤나 봐요. 에두아르드가 쉽게 사람을 흠모하지 않는다는 건 하늘도 아는 사실인데. 그러게요. 네, 그런 그가 자신보다 15살 아래인 두긴을 흠모하고 추종하기에 이른 것이다. 에두아르드의 정치관은 혼란스럽고 피상적이었다. 두긴의 영향을 받으면서 혼란은 더해졌지만 피상적인 면은 줄어들고 인용은 풍부해졌다. 두긴이 숭배하는 위인 목록인데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곧 에두아르드가 예. 숭배하는 목록이기도 해요. 두김도 그 리모노프, 그러니까 에두아르드 못지않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예. 레닌, 무솔리니, 히틀러, 레니, 리펜슈탈, 마야코프스키, 율리우스 에볼라, 융, 미시마 유키오, 바그너, 노자, 체게바라, 로자 룩셈부르크, 기드보르가 뒤죽박죽 올라 있었다. 한계를 시험할 심산으로 에두아르드가 찰스 맨슨도 추가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면 옆으로 조금씩 밀어 자리를 내줄 것 같았다. 친구의 친구도 친구니까. 이 부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노자, 노자, 아니 사실 그 노자야말로 모든 어떤 그 제도, 네. 습속을 거부한 사람인데 네. 그와 동시에 그 레닌이나 이런 인물들 현자잖아, 현자. 네. 네. 빨간색이나 흰색이나 갈색이나 매 한 가지다. 네. 우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민족 볼셰비키 당이라는 민족주의와 볼셰비키를 결합한, 이게 과연 결합이 될까 싶은 그런 아이러니한 이름의 당을 만듭니다. 예. 당원 1명 포함해서 3명으로 창당을 하죠. 예. 훗날 결별할 때 이들은 서로 자신이 장명자라고 우긴다. 더 훗날 두 사람 모두 이미지 세탁을 위해 애쓸 때는 서로 이것을 상대에게 떠넘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두 사람은 당명을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했다. 예. 네, 에두아르드는 장차 발행할 당 기관지에는 리몬카, 수류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예. 그다음에 당기도 그렸어요. 나치 깃발과 비슷하게. 예. 모든 게 다 혼합돼 있는 거죠. 네. 그들은 볼셰비키와 파시스트, 나치들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정당, 그러니까 이 당이 러시아 정치인들도 좀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얘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딱히 막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없거든요. 보면 그 어떤 선동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 선동이 뚜렷하게 뭘 하자고 하는 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 안티로 그 글이 점철돼 있어요. 사실 그 파시즘의 정의가 모든 것으로부터 반대하는 것이 파시즘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다 반대하면 네, 그것이 파시즘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파시스트라는 용어를 좋아하고 스스로 파시스트이기를 자처했던 이 리모노프에게는 정말 그 강령과 자신들의 이런 것들이 딱 들어맞는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때부터 그는 문인이 아닌 전사이자 직업혁명가를 자처하게 됐고요. 지금도 이것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형의 인물이죠. 네. 네. 그리고 그는 어쨌든 어린 시절 품었던 꿈도 이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소녀는 감옥에 가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야 영웅이 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 바로 테러리즘이라는 죄목으로 예.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푸틴이 자기한테 반대해서 그런 거겠죠. 예. 네.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옵니다. 예. 2년 정도 네. 예, 복역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시절이 어쩌면 이미 그 리모노프는 60에 가까운 나이인데요. 그 인생의 황금기라고 까르르는 서술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너무 희극적이라 저는 그 민족 볼셰비키 당원들이 대체로 이 지방에 아주 뭐 도저히 뭔가 이렇게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 이제 무조건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 민족 볼셰비키 나치볼들이 당의 예, 그 매력을 느끼게 되고요. 합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우리 겨울에 합숙이나 한번 다녀오자 하고 어디 그 시골의 그 산 속에서 수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이제 거기다 데려놓고 리모노프는 막 명상도 하고요. 막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러시아 비밀 경찰들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 지금 여기서 모의 훈련하고 있지? 니네 뭐 전복을 꾀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무기 빨리 풀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총이 2자루 나왔죠. 그래서 이거 말고 더 내놔봐라 이랬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비밀 경찰들은 어떻게 계속 엮어서 결국 이들이 국가 전복의 어떤 세력이었다라고 하고 리모노프를 감옥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레포르토보라는 네. 유명한 감옥에 네, 수감이 됐죠. 예. 네.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합니다. 책도 여러 권 쓰고요. 네. 네. 간수와 그 죄수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다음에 이감된 강제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두아르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환상이나 연민이 없다. 그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런데 전 여태까지 한 번도 엠마누엘 까레르랑 우리 리모노프가 닮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늘 읽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야 어쩌면 엠마누엘 까레르는 에두아르드에게서 리모노프에게서 어떤 동질성을 발견한 게 아닐까? 둘은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는 스타가 되어 출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까레르는요. 이제 끝났다. 그의 인생 최고의 장이 막 넘어갔다. 네. 꿈을 이뤘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리모노프의 좌충우돌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락스타적인 포즈에 민족주의적인 선동가 그런 것이 결합된 그런 역할 모델을 보여주면서 또 뭐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기도 한다고 해요. 네. 이 결말부에 가면 까레르가 리모노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흥미진진한 인생을 소설 같은 아슬아슬한 인생, 역사 속으로 몸을 던지는 위험을 택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리모노프가 피식 웃으면서 답합니다. 개떡 같은 인생이지 한마디로. 네, 이렇게. 네, 왠지 진심이 묻어나요.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들이 차마 개떡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리모노프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버렸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네. 이때 가서는 완전히 체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로 돌아가더라도 리모노프는 그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대망상가, 나르시시스트, 에고이스트, 소영웅주의자, 네. 미친놈? 음. 뭘까요? 리모노프의 강렬한 삶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이 리모노프의 생애 읽기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그가 죽은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의 인생은 해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에 무엇이 남아 있을지, 그리고 끝은 정말 어디일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가 궁금하고요. 그것은 바로 저희의 궁금증뿐 아니라 엠마누엘 카레르 역시 마지막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레르도 이 리모노프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본 것 같아요. 아들과 상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많이 컸나 봐요. 시나리오 네. 작가이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아들이 이 결말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까레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지금 리모노프가 결국엔 암살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빠의 책이 10배는 더 팔리겠죠.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참 통찰력 있는 아들이에요. 사실 그 점을 까레르가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너무나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생존해 있고요. 네. 저는 만약 리모노프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으니까 네. 정말 더 오래 활동을 지속한다면 리모노프 2권이 나올 수도 있겠다. 까레르가. 까르르도 숨 좀 쉬고 살아야죠, 이제. 이제야 벗어났는데. 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2권 써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리모노프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무슨 러시아 소설 한 권 강독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길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네요. 항상 러시아 소설들을 볼 때는 이 이름에 어려워가지고 잘 못 스키, 읽었던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리모노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가 다 직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이제 해석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어떤 시간이 걸렸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로 흥미진진하게 페이지가 막 넘어갑니다. 밤에 시작하시면 안 돼요. 밤을 새게 되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엠마누엘 까레르의 장편소설 인지 평전인지 저희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엠마누엘 까레르의 리모노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모노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 역시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 책을 한번 펼쳐 드시면 리모노프가 정말로 그 시간을 들여서 읽어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정현 작가님이 많이 지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 꽤 긴 시간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리모노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르포타주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다른 르포타주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